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원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합니다. 과거 일본에 진출할 때 고배를 마신 기억이 있는데요. 절치부심, 그때의 경험을 살려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점들을 중무장한 채 공략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가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2009년 말 철수한 이래 12년 만입니다. 현대차 일본 법인명은 현대모빌리티 재팬으로 친환경차 넥소, 아이오닉5를 오는 5월 런칭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日本市場では燃料電池自動車、電気自動車などのゼロエミッションビークル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のお役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자동차 시장은 자국 완성차 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수입차 비중이 8%대에 그치는 등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요. 현대차도 2001년 진출했다가 2009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15,000대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은 끝에 승용차는 철수하고 버스 등 상용 부문 영업만 해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든 만큼 전용 전기차를 앞세워 선점화에 나선다는 포석입니다. 일본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집중함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 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대차의 이번 일본 승용차 시장 공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딜러를 통한 판매가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옵션 선택부터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 배송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 하나의 아이디로 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수년 내로 전국 주요 지역에 현대 고객 경험센터를 구축해 브랜드 체험 및 정비 등 구매 지원에 대한 제공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私たちは日本国内において販売店、いわゆるディーラーを持ちません。その代わり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절치부심, 일본 시장 재도전에 나선 현대차. 지난 12년간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계속해왔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보기로 결심했다는 장재훈 사장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휴대폰이 바로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S20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이죠. 이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2는 야간 촬영 기능 등 대폭 강화된 카메라 성능과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S펜이 내장된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첫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2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자정 전 세계로 생중계된 온라인 언팩 행사에서 야간 촬영 성능이 강화되고 S 시리즈 최초로 S펜을 내장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S22와 플러스,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를 결합한 울트라 총 3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모델은 야간 촬영 품질을 대폭 개선한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밝기에서도 최상의 촬영이 가능한 나이토그래피가 적용돼 야간에도 피사체의 디테일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배터리를 장착해 10분 충전 시 50분 이상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의 특장점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특히 시리즈 중 최초로 S펜을 내장해 사실상 지난해 단종설이 불거졌던 갤럭시 노트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특히 S펜의 반응 속도가 기존 대비 약 70% 이상 줄어들면서 역대 S펜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 의도대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새 제품을 통해 갤럭시 S20과 21 등 전작의 부진을 만회하고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신화를 일군 노태문 사장의 야심작으로도 불리는 갤럭시 S22. 삼성의 바람대로 프리미엄 시장의 판도를 흔들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글로벌 제약기업 사노피의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한 ABL 바이오가 올해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자 꼬리표를 떼고 흑자로의 전환을 자신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1조 2,700억 원 규모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ABL 바이오가 투자자들을 위해 향후 기술 이전 관련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상훈 대표가 직접 진행한 이번 기업 설명회는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중심으로 기술 설명에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를 통한 회사의 재정 상황까지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노피와 공동 개발에 대한 비임상, 임상에 대한 공동개발위원회가 이미 경성이 됐고요. 임상일상의 전략을 사노피와 같이 세웠고 양사가 상의를 하고 양사의 어떤 의견을 합의하여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사노피와의 계약이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금이며 현재 ABL301 물질에 대한 원숭이 독성 실험까지 완료, 올해 9월 임상 일상 IND 신청을 목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노피로부터 단기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약 1조 2천억,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 단기 마일스톤 플러스 계약금을 포함해서 1,440억 정도의 현금이 도입이 됩니다. 9월에 IND 파일링 이후에 올해 말까지 임상일상 첫 번째 투여 요까지 생각을 하면 단기 마일스톤이 2020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재무적 안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항암제 쪽에도 글로벌 빅파마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글랩바디 T에 대한 기술 이전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지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인수 당시만 해도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최태원 회장의 M&A 승부수는 적중했습니다. 자, 뒤에 볼까요? 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 2021년 말 기준 시가총액 2위. 자, SK 하이닉스 10년간의 기록, 임세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반도체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2012년 SK그룹 인수 이후 지금까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2018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달성해 모두를 놀라게 했더니 지난해 2021년에는 4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록했다는 뉴스 모두 접했을 텐데요. 근데 하이닉스,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부실 기업에다 주인 없는 적자 기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K 하이닉스의 시작은 10년 전 SK그룹 인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반도체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투자와 연구개발비를 10%가량 줄이고 있었습니다. 왜냐?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당연히 하이닉스를 인수한 최태원 회장의 주변에서도 다들 하이닉스 인수하지 말라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인수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 3분기와 4분기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 적자는 각각 2,909억 원, 1,065억 원이었으니 사실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하이닉스 인수를 과감하게 결정한 SK 최태원 회장. 오히려 하이닉스 투자를 확대하고 공격적 경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수를 결정한 배경에는 2년간 최 회장의 심도 깊은 반도체 공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고요? 최근 몇 년간은 10조 이상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인수 시점 대비 연구개발비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인수 이후 증설된 패배 개수는 4개인데 규모가 무려 축구장 29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실로 나타났죠. 10년 전 10조 2천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1년 43조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요.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12조를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는 1995년 이후 2014년 처음 납부 이후 11조 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튼실해지다 보니 임직원의 숫자와 함께 근속연수도 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SK 하이닉스는 몸집을 키우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행보도 10년간 꾸준히 보여주며 사회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남다른 선택을 내린 최태원 회장의 자세,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남다른 10년. 지금 여러분의 남다른 선택이 가져올 10년 뒤인 2032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계속해서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기아 니로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달리고 최첨단 시스템을 탑재한 것 외에도 소재, 연비 등 이 친환경 SUV란 그러한 점을 강조한 모델로 이 사전 계약만도 17,00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걸까요? 김홍모 기자가 시승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기아의 친환경 전용 SUV 신형 니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봤습니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외장과 인테리어 소재에서 친환경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내 SUV 중 최고 복합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외관상 디자인은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없이 부드럽고 유한 인상입니다. 앞바퀴서부터 이어지는 널찍한 면적의 검정 프레임은 차의 붓선을 그은 듯 담담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더합니다. 여기에 C필러를 넓혀 여타의 차들과는 다른 디자인 차별점을 뒀는데요. C필러가 넓을 시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행에 있어 단점이 크지만 사익 공간에 공기가 빠져나갈 홀을 만들어 오히려 연비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특화 설계에 힘입어 신형 니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20.8km로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신형 니로엔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등 대기 환경에 민감한 구역들에 그린존을 지정해 이곳을 지나갈 땐 전기 모드 사용을 적극 활용하게 하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가 탑재됐는데요. 친환경을 단순히 지켜야만 하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한 발 더 나가 생활에 밀접한 개념으로 다가가게끔 한다는 기아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내장재에 들어가는 모든 페인트는 BTX 프리라고 해서 그 3대 발암물질을 모두 뺀 그런 친환경 도료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손이 닿고 몸에 닿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함으로 해서 이거를 삼으로 해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베네핏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좌우를 살펴보면 인테리어가 선이라는 테마 아래 잘 정돈됐다는 인상을 줍니다. 디스플레이와 보조석 앞 공간의 프레임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자연스레 하나의 선으로 모입니다. 문을 여닫는 손잡이도 평범했을 디자인이 동일한 소재의 포인트 선을 줌으로 길게 뻗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여타의 차들은 차문 여닫이, 문잠근 기능 버튼들이 모여있는 곳이 평탄한데요. 니로는 급격한 경사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인상에선 어색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 운전대와도 가깝고 손목에 꺾임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경사각이 A필러 아래쪽을 꼭지점으로 하는 듯 한 곳으로 수렴해 전방으로 자연스레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소형 SUV인 만큼 좁은 공간에 대해 고민한 흔적도 보였는데요. 좌석문 아래 공간에 보통 텀블러나 음료수를 놔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좁게 만들고 다리가 움직일 공간을 넓게 설계해 좁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국내 연간 2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한국에 이어 유럽, 미국서도 출시 예정인 신형 니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제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니로의 2세대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혈액을 검사할 경우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수요일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을,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이 기업이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을은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환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을의 임찬양 대표, 김효성 기자가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 분야에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융합한 세계 최초의 분산적 진단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 노을. 임창양 대표는 소비자를 위한 진단 플랫폼을 기치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활성화한 진단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자신했는데요. 임 대표에게 노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3월 상장을 위한 준비 상황과 상장 이후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노을은 혈액 및 조직 진단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된 진단 플랫폼인 마이랩을 출시해서 다가올 진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랩은 이제 기존 진단 검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형 장비 등의 인프라 없이도 진단 검사가 가능한 움직이는 작은 진단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진단 카트리지 교환만으로도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현재 혈액 진단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 질환 또는 암 진단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가능케 한 최초의 솔루션으로 질병관리청이나 글로벌 제약사 등에서 매출을 시작하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된 건 사실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의료 시스템, 체계가 바뀐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중심의 진단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혈액이나 조직 분야에서는 최초의 디센트럴라이즈 솔루션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의료는 각종 인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소 5년 이상은 저희 혼자 시장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상장을 해서 공모 자금을 최대화하는 단기적인 이익을 이제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과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철학에 입각해서 이번 상장을 결정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모가도 저희 작년에 이제 시리즈 C 투자했던 투자 단가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공모 규모도 이제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팩트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글로벌 탑 클래스 진단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거쳐간 하나의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기준을 연 매출 한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030년 이전에 달성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긴 안목으로 봐주신다면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고민이 크실 텐데요. 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듯 공세권, 즉 주변에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주에서도 매봉 공원과 맞닿은 새 아파트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녹지 공간을 품은 이른바 공세권 단지를 향한 선호도가 뚜렷한 것인데요. 수요 변화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공원과 인접한 단지들을 쏟아내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공원을 결합한 아파크먼트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면서 공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여가 수요로 도시공원 개발 사업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매봉공원 조성 사업이 활발합니다. 여의도공원 약 1.3배에 달하는 면적에 조성되는 매봉공원은 청주 최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지형을 살려 산지형 공원으로 조성돼 등산과 산보를 즐기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매봉공원을 마주한 서원구 모충동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됩니다. 단지는 1,800여 세대로 서원구 내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됩니다. 아울러 공원과 맞닿은 만큼 내부 조경에도 신경을 쓴 모양새입니다. 단지 내부 수경시설과 계단식 폭포를 배치해 마치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운동시설, 텃밭정원 등을 배치해 매봉공원과 이어지는 하나의 녹지축을 형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청주중앙공원, 사직2공원, 수곡공원, 잠두봉공원 등과도 가깝고 청주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무심천, 무암산과도 가까워서 최고의 에코 프리미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청주 원도심에 위치해 원활한 교통망을 보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우측로, 청남로, 사직대로를 통한 원활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KTX, SRT 오송역, 청주공항,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로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주거 트렌드까지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가와 힐링, 공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이번 주거단지가 청주 청약 성적의 새로운 기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현안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힘찬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고민과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일을 더할 수 없게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투잡을 뛰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동종 업계 간의 직원을 스와핑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저한테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해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